그 사람을 사실상 보는 거는 그 정말 여러 가지 층위가 있잖아요. 컵을 봐도 윗면 있고 옆면 있고 아랫면 있듯이.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성격의 측면을 비춰봤을 때, 그 다음에 가치관의 측면을 비춰봤을 때, 또 지능의 측면을 비춰봤을 때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각각의 거가 전부 다를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태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태도 4주차에 그렇게 다루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성격인데요. 성격 부분은 이제 성격이 뭐냐라는 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통용되는 정의는 한 사람이 다른 환경,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이제 상황도 될 수 있고 자연도 될 수 있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내가 그 환경에 그 반응하고 작용하는 행동 특성,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일정하게 나타나는 행동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사실 뭐 성격이 뭐 이렇게 저희가 심리학 강의를 하는 거는 아니니까 성격이 뭐냐 막 이런 게 엄청 궁금한 거보다는 도대체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어떤 애는 공부를 못하는데 이런 거가 지금 얘기한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가 사실은 어머님들 제일 궁금하실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건데요. 가볍게 이제 어머님들이 성격 하면은 뭐를 가장 먼저 이렇게 딱 떠오르시나요? 저는 주로 그 혈액형이 가장 쉽게 이제 우리가 성격 얘기를 할 때 너 혈액형이 뭐야? 뭐 이런 왜 물어봐? 이러면 이제 좀 뭐 어떤 거 같아서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혈액형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A형 같은 경우는 소심하고 세밀하다. B형은 이제 오만하고 이상하다. O형은 단순하고 무식하다. AB형은 이제 이상하다. 이 얘기를 이제 보통 이제 그 가면 갈수록 이 성격이라는 게 이제 그 아이들 성격도 그렇지만 성인들 성격들을 보면 참 성격들이 지랄 맞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대학교 때 심리학을 배우면서부터 제가 뭐 미팅을 나가든 뭐 이렇게 하면 물어봐요. 아, 제 마음을 아시나요? 뭐 이제 심리학과다 그러면 이제 뭐 아니면 제 뭐 혈액형이 뭔 거 같아요? 맞출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가장 혈액형에 대해서 나왔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뭐 검사 내지는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혈액형 얘기를 하면 제일 이제 유의미한 의미 있는 뭔가를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 앉아서 이제 혈액형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세요. 내가 무슨 형 같아? 이러면은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어떤 성격을 이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구나 내가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사람은 자기 혀가 느끼는 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뭘 맛있어 하는지도 설명해봐 라고 하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도 사실 자기 스스로가 아는 것보다 제일 객관적으로 아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주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리고 묻지도 잘 않고. 근데 이제 그런 요거 혈액형은 좀 가벼우니까 이제 내가 무슨 형 같아? 그래서 너 혹시 B형 아니야? 그럼 아, 이 사람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너 까칠해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혈액형 같은 경우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런 식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심리 테스트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냐? 무슨 형인지 알아맞춘 거야? 네, 그러셔도 되고. A형 같은데. A형. 이게 만약에 내가 심리 테스트를 했는데 이 얘기가 딱 나왔다. 그럼 이거 내 얘기가 맞는 것 같으신가요? 아닌 것 같으신가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지 않나요? 네, 네, 어떻게 맞아요. 보느냐에 따라서 네, 네. 나의 입장에서 보니까 뭐든지 몇 가지는 이제 나한테 네. 맞는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만약에 이제 혈액형 테스트, 예전에 종종 유행했던 봉봉 테스트 이런 거를 보면 이런 말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어느 구석은 나랑 맞기 때문에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리학에서는 반엄 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반엄이라는 사람이 심리 테스트라는 게 사람들이 이거 내 얘기가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약간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라고 써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얘기야 라고 할 수 있는 구석들이 있어서 이거 내 얘기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를 반엄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원숭이가 뭐 했는데 뭐 업고 갈래요? 뛰고 갈래요? 이런 테스트가 아니라 업고 가면 뭐 어떤 성격이고 또 옆에서 데리고 가면 무슨 성격이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 성격이 무엇인가 라는 거를 알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이제 하는 부분은 요거는 미국을 통틀어서 전 세계에서 사실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빅5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요리를 할 때 이제 필수 재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소금, 쌀,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듯이 성격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있다. 큰 5가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빅5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영어이기 때문에 좀 말들이 이상해요.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 이렇게 부르는데 외국 애들은 이걸 외우기 위해서 오션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이제 성격은 오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네이버나 뭐 이렇게 빅5 치시면 저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를 한국말로 옮기다 보니까 조금 한국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많이 옮겨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부러 이제 영어를 써놨는데요. 이게 조금 이상하겠지만 제가 직역으로 해놓으면 요런 부분들이에요. 신경성이 높다, 낮다 라고 하면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저희 다 오픈소스니까. 신경성이 높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뭔가 예민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뭔가 자극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그만 자극에도 내가 바로바로 반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화도 많고 상처받기 쉽고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높은 친구가 있고 낮은 친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외향적인 거. 외향적인 게 높은 친구는 외향적인 거는 우리가 좀 많이 다뤘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요. 그래서 아니면 반대로 이제 내향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성이다 그러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약간 개방성의 반대를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약간 전통적이라고 볼 수 있죠. 보수적이다. 그 다음에 친화성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받아들이는 데에 굉장히 유연한 거예요. 영어로 agreeable이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어떤 뭐 규칙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거죠. 반대로는 굉장히
주변의 뭐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준이 확고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에 성실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꾸준히 하는 이런 저기 써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고요. 성실성이 낮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 거를 계속하는 어떤 정해놓은 그런 것들을 별로 질서 같은 거를 이제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재미로 본 그 혈액형 같은 경우를 만약에 이제 이런 빅5로 만약 나타낸다. 이게 원래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A형이다 라고 한다면 신경성이 높겠죠. 이제 소심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A형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많이들 A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조금 예민하고 뭔가 정해진 걸 좋아하고 그래서 계속 똑같은 거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성실성과 이제 신경성이 좀 높겠죠. 근데 개방성은 반대로 이제 적겠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B형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 B형도 보면은 외부 자극을 그렇게 이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까칠하다라는 게 이제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이제 딱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히려 A형보다는 A형은 그걸 말을 못 하잖아요. 내향적이죠. 네, B형은 외향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거 좀 아니야. 난 안 가. 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다룰 수가 있고요. AB형 같은 경우는 개방성이 높으면 뭔가 저 사람은 달라 보인다 이런 느낌이 나요. 새로운 걸 자꾸 하고 특히나 이제 한국적인 조직적인 사회에서는 남들이 다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쟤만 혼자 다른 걸 하면 뭔가 이상하고 달라 보이고 지랄 맞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AB형의 특성으로 많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O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고 무식하다 이런 거 자체가 이제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신경성이 낮고 주변하고 두루두루 지내는 이제 친화성이라든지 외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 5가지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나타내 본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숭이로 나의 성격을 알지 않고 뭔가 나라는 사람 그리고 나의 아이가 어떤 성격을 지녔느냐 그래서 어떤 행동 특성을 항상 반복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나와 내 아이의 성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알게 되면 그 성격을 가지고 얘가 이런 성격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나? 나는 이런 성격이라 얘의 이런 걸 못 받아주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되게 뭔가 막연하게 얘가 왜 공부를 안 하죠? 이런 질문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선생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너네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저 국어 못하는데요 이러면은 진짜 황당한 거다. 도대체 어떻게 도와주냐. 그게 아니라 더 구체화해와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게 뭐냐면 그 모의고사에서 내가 틀린 국어가 지문이 너무 기니까 그냥 틀린 문제만 적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주로 뭐뭐 아닌 것을 찾는 거를 잘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나 해서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죠. 저는 이런 걸 잘 틀리더라. 그러면 그 선생님은 맨날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대체로 이 지문에서 뭐 나왔지만 조금 다른 거를 내더라. 아는 문제는. 그런 식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 국어 점수가 낮아요. 이러면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격이라는 것도 이제 앞으로 할 사람에 대한 이해의 부분에서도 심리학이 뭔가를 막 만병통치약인 게 아니라 이것들을 알고 있으면 내가 내 문제를 발견해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도구를 가질 수 있고 좀 더 접근이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아이고. 잠깐 자체적으로 어머니 본인 스스로의 이 그 그래프랑 우리 아이 가장 문제가 되는 아이 3명 다 그릴 수 없으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아이의 그래프를 한번 저 안 보여주셔도 되니까 살짝 한번 그려보시면 네.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외향성이 아까 인간관계 사유에 친화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친화성은, 그러니까 외향성은 자기가 그런 자극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친화성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저 아이는 성격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이고 그래 너는 참 이런 면이 좋다. 누가 막 행동을 안 해도 참 너는 이런 게 좋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조직에서 보면 으쌰으쌰 하는 사람은 친화성이 높은 거고 뒤에서 맨 뒷줄에서 뒤처지는 사람 없나 이렇게 해주시는 분을 친화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자, 어머님께서 그거는 못 가지시거나 아니면 많이 가지셨거나 이런 이제 같이 나 같은 가니까. 사람을 좋아해서 이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내가 그걸 가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말할 때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자주 생각하시다 보면 저처럼 저런 게 어떤 의도에서 하는 말이구나. 이 아이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는구나. 이런 게 부족해서 이런 걸 채우고 싶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틀을 안 가지면 좀 그런 것들이 흩어지게 마련이에요. 혹시 제가 보내드린 그 영상을 보셨나요? EBS 영상? 네, 그 영상에서 보면 기억이라는 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를 알고 있던 거에 유사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기억에 더 잘 남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틀을 알고 있으면 어떤 행동을 누군가 했을 때 그 행동이 기억에 잘 남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런 식의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랑 전혀 그런 걸 모를 때는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면 내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잘 못해주면 보통 이상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저 사람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신경증이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좀 화가 좀 덜 나죠,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그려보셨으면 이게 이제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공부를 잘하는 성격은 아마도 성실성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져요. 저도 보면서 이 중에는 성실성이 제일 높아야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닐까? 그게 링크되어 있는 게 아닐까? 수학을 잘하는 거든 영어를 잘하는 거든. 근데 어쩌면 수학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개방성도 높아야 되나? 근데 개방성 높은 애들은 뭔가 딴짓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도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나와 있긴 하지만 진짜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진학사에서 2003년인가 뭐 아주 옛날에 이제 본인들이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빅5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자기 주도 학습성, 성실성 이런 것들이 몇 점이 높으냐라고 했을 때 그 빨간색이 1등급인데 자기주도 학습이랑 성실성이 다른 등급 애들보다 높더라 라는 거고, 이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보면 이제 글씨를 좀 크게 써야 돼. 성실성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성실성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근데 성실성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내세웠고 자기주도 학습은 그럼 좀 달라야 되는데 보니까 비슷해요. 성실하면 잘할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성이 높은 친구들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진짜 성실성 높은 애는 이제 성격은 또 거의 타고나는 건데 성실성 높은 애들만 공부를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또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2012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2013년도 기사에 난 거였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성격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건데 성적이 높은 아이들 특히 이제 여기서는 그 성적을 이제 표시하기가 어려우니까 외고, 과고 뭐 이런 애들을 거길 다녔던 혹은 졸업한 친구들이 그 빅5 검사를 했을 때 뭐가 더 높냐라고 했더니 5개가 거의 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성은 낮고 나머지는 높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파란색에 보시면 외국어 졸업생이 외향성이 10.78. 외향성이 지금 고졸, 전문대졸, 대졸로부터 높아지는데 외고생은 10.78로 더 높대요. 친화성도 보면은 친화성 중앙에 있는데 10.22, 10.66, 10.99 고졸, 전문대졸, 대졸로 높아지는데 외고 애들은 11점대로 나와요. 그다음에 개방성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성실성이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기사를 찾고 제가 이 자료를 계속 찾아도 없어요. 이 자료가 그 한국 교육 고용 패널 저기는 망했었는지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는 유독 정서 불안성이 굉장히 낮았다. 그러니까 정서 불안정성이라고 또 신경성을 저렇게 해서 좀 나쁜 것처럼 하는데 여튼 그렇게 이제 특성화고들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보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 성실성이 높으면 공부를 잘한다라는 게 거의 누구도 인정할 만한 것 같았는데 그러면 다 높아야 공부를 잘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평균의 맹점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조사를 해보면 어떤 친구는 외향성이 높아요. 어떤 친구는 신경성이 낮아요. 어떤 친구는 친화성이 높아요. 근데 얘네 평균을 치니까 이게 다 높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친구들이 많은 거죠. 어떤 특성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아이가 이게 전부 다 높은 게 아니라 어떤 뭔가를 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특성이 좀 도드라져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덟 명의 학생들이 또 한 번 100장의 카드 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린트된 100장의 카드 세트를 받아서 각자 외우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뛰어난 기억력을 보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죠. 종원이는 익숙한 것들을 먼저 배치하고 외우기 힘든 것을 맨 나중에 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평소 공부할 때도 종원이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공부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에 어떤 집요하게 이렇게 매달리는 느낌이 저는 별로 없어요. 계속 얕게 그냥 보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나면은 다시 다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다른 과목을 바꿔서 또 공부를 하고. 민재는 외우기 힘든 카드를 우선으로 배치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더 자주 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죠. 평소 자기만의 학습 스타일을 찾아서 간섭받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민재. 표나 벤 다이어그램이나 그림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효율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남한테 물어서라도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공부하고 뭐 더 많이 외우고 이제 이런지 그런 방법들을 알아내는 데 신경을 많이 썼고요. 서은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기준으로 카드에 순서를 매겨 외웠습니다. 차분하게 정돈해가며 공부하는 서은이. 주변 상황보다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꾸준히 공부해왔다고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핵심 용어나 핵심 그런 포인트들을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 이동할 때든 그 노트만 가지고 노트를 보면서 기억을 하려고 암기를 하려고 해요. 신규는 항목으로 분류한 후에도 한 장씩 순서를 정해 세밀하게 외웠습니다. 공부할 때 따로 노트 필기를 하지 않는다는 신규. 교과서에다가 적기도 하고 문제집 풀 때는 문제집 빈 여백에다가 풀이 과정과 계산 과정을 적으면서 공책 쓰기가 번거롭고 시간 절약이 되잖아요. 저런 데다 쓰면은. 학원에서 듣는 거는 이미 학교에서 거의 다 들은 거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자습하고. 카드를 외우면서 창현이는 다른 사람의 암기 방법에 유독 관심이 많았는데요. 저는 학원 같은 걸 다니면 좋았던 게 저랑 비슷한 어떤 성취도를 보이는 친구들과 같이 준비를 하잖아요. 뭐 입시 준비를 하든 같이 시험을 보든 그럴 때 저는 같이 약간 그런 친구들 하면 약간 경쟁심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약간 뭐 좋다 이런 거 아닌데 되게 속에서 정말 이런 분위기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100장의 카드를 외우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학생들은 자기만의 해결 방법을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학생들이 찾아낸 방법,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 무엇이 효율적인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선이는 10개의 큰 항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썼는데요. 아주 중요한 법칙 3가지가 있어요. 바로 멘델의 공부를 할 때 지선이는 자신의 활달한 성격에 맞게 열성적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공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분해되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 빗면에서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갈 때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마찰력이 무시되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을 계획을 두고 아주 강하고 굵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공부하는 만큼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효율도 높일 수 있었고 또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을 정포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학습 전략을 메타인지 전략 그 각각의 사실 특성들이 조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 특성을 자기가 개발해 나간 친구들이 많을 거다. 아까 평균이 높은 이유가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 성격은 그러면 그 각자의 프로파일이 있는 거고, 그럼 어떤 애들이 자기 성격을 개발하고 그 성격을 특히나 공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혹은 꼭 공부가 아니라도 어떤 자기 인생에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들을 쓰고 그거에 자기가 가진 거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계속해서 개발해내느냐. 그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특성들이잖아요.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런 성격이라서 이 방법이 효율적이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개인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고 자기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생기는 것들인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갖는 건가요? 라는 건데 그 부분은 성격을 넘어섭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원장님 강의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이제 그런 어려움을 자꾸 주는 거예요. 아이가 그거를 자기 스스로 극복할 때까지 그걸 옆에서 극복하는 그 상황들을 그러니까 제가 요 얘기들은 이제 제가 어디서 따온 건데 따온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 네, 이제 우리가 아이가 이제 자기 스스로 공부 비법을 이제 발견을 하고 자기가 그걸로 어떤 거를 해결해낼 줄 아는 아이가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나를 알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건데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 그런 거를 개발하기까지 어려운 거는 그 아이의 불안함과 그거를 지켜보는 우리의 불안함입니다. 이 불안한 이유도 사실은 사람이 어쩔 때 불안하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 불안한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는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불안할수록
그 불안함이 이제 아이한테도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아이가 이제 자기 스스로 내가 뭐가 필요하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현재 나의 문제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일 필요한 건 부모님하고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 혹은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이제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옆짝꿍이 계속 나랑 사이가 안 좋아서, 저 어렸을 때 제가 짝꿍이 남자애였는데 그때는 책상을 둘이 나눠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애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선을 그었어요. 근데 뭐 지우개가 넘어갔더니 그 지우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이 아이 거가 넘어올 때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펜이 넘어왔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펜을 어디다가 그 감출지를 생각하다가 의자 옆에 보면 그 나무와 쇠 사이 있습니다. 거기다 딱 놨어요. 그런 다음에 걔가 그걸 찾는 모습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걔랑 그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 피 터지게 이제 싸우다 보면 이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이 아이가 내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그 과정을 넌 그러면 안 돼, 애하고 싸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제 뭘 배웠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 행동을 해봤더니 어떤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눠주시고 그것들을 같이 이제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준다는 게 이 아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혹은 너무 이 아이가 안락하면 그 문제 상황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세상이 변해도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게 강한 아이가 되는 거다. 그래서 나를 안다는 거,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가진 문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거를 만들어가는 게 진짜 공부를 잘하고 어떤 세상을 사는, 강한 세상을 사는 이제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성격뿐만이 아니라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성격이 똑같아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